고영 배우님, 저희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요? 네, 오늘 LG화학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서요. 옆에 계신 박연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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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저와 함께 글로벌 로보틱스, 날아다니는 로봇, 특히 뭐 드론이나 UAM 이런 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지난주 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화장품 했었죠. 채팅창에 김주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럭셔리 시장도, 그러니까 럭셔리 화장품 시장도 커진다고 하면 ST로더나 시세이도 같은 주식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 시세이도 담당하는 정우창 애널리스트한테 여쭤봤는데,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시장도 중국 럭셔리 화장품 덕분에 굉장히 고성장 중이다. 한 7에서 8%씩. 그러니까 매스는 한 2에서 3%밖에 성장을 안 하는데 매스에 비해서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전체 회사 이익에서 40% 정도가 중국 럭셔리 화장품 쪽에서 나온대요. 그렇지만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럭셔리 화장품 비중이 많은 시세이도를 좀 더 선호한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박연주 언니 화장품 뭐 쓰세요? 저도 최근에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를 시쉐이더 걸로 바꿨어요. 그 전에 원래 미국 화장품 제품 썼는데 이게 시쉐이도가 일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피부톤에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커버력이 꽤 좋아서 최근에 진짜 중국에서 잘 팔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 여성들 좀 타겟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마감했으니까 장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30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9% 빠졌네요. 코스닥은 1.1% 빠졌습니다. 개인이 7,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한 3천억, 4천억 정도씩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징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보험, 해운, 메모리 이쪽은 좀 주가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보험주 같은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역마진 해소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고요. 해운 같은 경우도 최근 원자재 가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SK 하이닉스도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도 한 5% 오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디램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고 이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지표가 개선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불확실성보다 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장은 또 좀 내렸습니다. 상해 지수 1.1% 그리고 심천은 1.7% 정도 내렸네요. 외국인들이 특히 오후장 들어서 순매도로 중국 시장에서 좀 전환한 게 주가를 좀 누른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은 뭐가 있나요? 네, 올해 들어서 중앙정부 1호 문건이 발표됐는데 그 부분에서 농업을 강조하면서 농업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유나 철강,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보산 철강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오산 스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장 마감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과 종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박연주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LG화학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박연주 애널리스트님 모신 이유가요. 오늘 레포트를 내셨는데 LG화학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올렸어요? 네. 아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요. 왜냐면 전에 좀 시간이 된 건데 지난해 LG화학 되게 노이즈가 컸을 때가 있어요. 네, 분할하고 맞아요. 막 사고 나고 이런 시점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널리스트 선배로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박연주 애널리스트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100만 원 넘어갔다 왔죠? 넘었죠. 심지어 굉장히 빠르게 왔어요. 근데 요즘에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LG화학에 대해서 약간 노이즈가 있죠, 시장에.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인데 또 목표 주가를 140만 원씩 썼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일단 최근에 노이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배터리 교체 관련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현대 코나요? 코나가 이제 리콜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약 1조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비용이 LG화학이나 현대차가 나눠서 분담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게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LG화학이 그 책임의 대부분을 지게 되고 또 그게 나아가서 향후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쵸. 이게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한테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이게 지금 시장에서 주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쵸, 부분이고요. 뭐 결국은 이제 조사 결과가 국토부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가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시점에 목표가를 올린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결국은 펀더멘탈한 이슈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펀더멘탈 네. 이슈가 아니면 일회성일 수 네, 있다. 일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 LG화학의 배터리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거기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가 없다라는 팩트는 사실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 상황은. 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사실은 테슬라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 흐름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GM이나 포드 같은 데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발표를 했고요. 그 말은 곧 LG화학한테 가져가야 될 배터리 양이 네. 원래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저 약간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나 그 사고 난 거가 네. LG화학이 테슬라에 넣고 있는 배터리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 넣고 네. 있는 배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기 네, 그건 완전히 다른 거고. 팩터가 다르고요. 일반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술은 일단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화재에서 뭐 과거에 이제 ESS 경험도 있잖아요. 네. ESS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그걸 무리하게 배터리를 운용한 쪽의 문제이냐에 대해서 되게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뚜렷한 결론이 없이 그냥 이제 보완책을 강화하는 화재가 났을 때 그 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죠. 왜냐하면 어차피 ESS는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걸 뚜렷하게 이 배터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배터리를 무리하게 운용에 생겨나는 네. 문제인지가 사실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사실 그 한국의 ESS 케이스도 그렇지만 많은 배터리 화재들이 과거에 네. 테슬라도 화재들이 났었고 그런 화재들이 사실 뚜렷하게 이제 배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못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양측의 책임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게 이제 전적으로 LG화학의 잘못이 되고 그래서 LG화학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또 그것이 또 그것 때문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사실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럴 때가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올린 겁니다. 근데 박연재 애널리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죠. 네. 그건 뉴스니까. 사실 그렇죠. 그게 네. 1조가 될지 5천억이 될지 저희가 어떻게 추정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그것 때문에 LG화학을 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가 네. 없어지니까 사자, 있으니까 팔자가 아니라 네. 저희가 배터리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네, 네, 저희가 맞습니다. 기노브에서 호흡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관점에서 네. 여러분도 같이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어떤 이슈들이 좀 있냐면 그런 노이즈가 혹시 그런 시장이나 펀더멘탈하게 영향을 미칠까봐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냐면 그렇죠. 갑자기 CATL이 LG화학이 실제로. 약간 네. 이러니까 뭐 몇 개 네. 수주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에서 그 그렇죠. 현대차 오늘 CATL을 많이 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네. 마치 이게 오버랩되면서 야 그렇죠. MS 좀 바뀌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리고 배터리의 종류나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걱정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CATL이 오늘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맞물려서 나와서 그런 거지 현대차 2차 EGMP도 이미 CATL이 들어왔던 상황이었었고요. 원래. 네네. 예.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제 그 EGMP 물량도 사실 원래 얘기했던 부분보다 조금 적게 이제 발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물량들에 대한 발주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이제 CATL에 들어오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CATL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경쟁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CAT에 들어와도 배터리 업체가 4개, 5개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뭐 몰랐던 배터리 업체, 중국에 우리 이름이 없는 배터리 업체가 들어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경쟁의 심화를 의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CAT에 들어오는 건 이미 사실 좀 진행이 되고 알고 있었던 있는 일이고 거고. 네. 그래도 전 세계 배터리 업체는 4-5개밖에 없고 그중에서 LG화학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업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네. 변함이 저희 없다는 여기 것이죠. 질문 좀 드릴게요. 약간 좋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서지한님께서
곧 분사할 텐데 분사 전 목표 주가가 반영될까요? 그 LG 네. 에너지 솔루션 네, 그랑 그 로키 붐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도 LG 화학이 140만 원이 갈까요? 약간 좀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답 좀 해. 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게 분사를 그러니까 IPO를 하는 시점에서 그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주가에서 반영돼 있는 에너지 솔루션 가치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도 좋고 LG 화학 주가에도 좋게 작용을 할 건데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은 지금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고 있고 자동차 업체에 점점 더 많은 배터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 업체들이 결국은 배터리 업체인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IPO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CATL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CATL에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닐 거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CATL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 LG 화학이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기업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그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IPO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남아 있는 또 LG 화학의 사업부들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전 되게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의 조정이 결국 이제 우리가 하반기나 조금 시간이 지나는 시점에 봤을 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이번에 것 같아요. IPO 할 때 LG 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에서 구주 매출도 하나요? 아니면 신주 발행도 하나요? 그거는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약간 그 걱정이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업부 분할하면 네. 쉽게 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사지 LG 화학을 왜 사? 그러네. 네네. 이거죠. 근데 이제 박연주 애널리스트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일관되게 톤으로 말씀드리는 건 성장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평가는 다르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분할된다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거나 선택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진 전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네. 네, 저도 그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과거의 사례들의 경우에 봤을 때 이게 좀 결과적으로 이제 모회사의 주가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면서 모회사 가치도 같이 올라간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될 때 어떤 가치로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서 IPO가 되느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LG화학 얘기는요. 저희가 또 이거 심화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너무 중요한 회사고 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나 산업에서도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박연주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박연주는 오늘 레포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시간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4시에 만나는 미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두 번째는요. 권영배 애널리스트님 갑자기 가운데로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여기 자리 되게 어색하네요. 그리고 박연주 애널리스트님 안 보내드렸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사회를 한번 부탁드렸고요. 되게 좋은데요, 이 자리.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그 권영배 애널리스트님 모신 이유가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로봇 인더스트리, 로보틱스에 대한 걸 오늘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릴 건데. 여기. 예. 또 100페이지 리포트를.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또 두꺼운 레포트를 써주셨어요. 이거 언제 쓰셨어요? 시간도 없을 텐데. 주경야독 했죠. 낮에 진짜. 방송, 밤에 리포트 쓰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살이 좀. 한 5kg 빠졌어요. 네. 그래서 날아다니는 로봇의 시대라는 이렇게 레포트를 쓰셨는데요. 이 레포트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로봇 산업에 대한 심화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날아다니는 로봇의 시대예요. 사실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쓸 때 제목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날아다니는 것에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 일단
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생각하시기는 이제 공장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쵸.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로봇이 그동안 많이 대신해줬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을 떠올리시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기업들도 뭐 일본의 화낙이나 키엔스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이런 로보틱스 산업에서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좀 더 성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 그렇죠. 공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산업용 로봇은 약간 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야지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B2B 성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야 이제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약간 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비스용 로봇, 군사용, 의료용,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드론 같은 이런 로봇들은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으로 갈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 이항이 너무 핫해가지고 갑자기 그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항요? 이제 그걸 보면서 진짜 날아다니는 이 로봇, 날아다니는 시장이 정말 형성이 가능한 건가? 그렇죠. 이런 게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 양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딱 보고서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이 양의 매니징 그 경영진들도 자기가 직접 타보고 막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가능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직 보면은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규제가 대표적이죠. 안전 관련된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냥 네. 죽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런 풀어야 할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이양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로봇이 날아다니게 되면서 인류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뭐 음식 배달 여기서 만들었어요. 지금 피자 만들었는데 배달해야 돼요. 네. 보통 뭐 한 뭐 2,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다 네. 식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교통 정체 없이 곧바로 드론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좀 빨리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앰뷸런스 이런 것들요. 오, 진짜. 네. 그리고 앰뷸런스는 엄청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소방용 화재가 났을 때 이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하나 커다란 드론 소방 소방 드론이 하나씩 있다라고 해보면 네. 아파트 30층에서 불 났어요. 걔가 곧바로 와가지고 뭐 초기 진압을 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이 사람이 이 드론이나 이런 날아다니는 로봇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헬기 하면 되잖아요. 헬기. 헬기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드론을 가져왔어요. 넘어졌어. 이거 저희 아들이 갖고 놀던 드론이거든요. 예.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깡통 드론이죠. 아무 그냥 기능도 없고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헬기랑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프로펠러가 4개잖아요. 헬기는 가운데 하나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헬기 같은 경우는 예. 이 프로펠러가 하나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이 하나를 이렇게 막 기울이고 앞으로 기울이고 뒤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옆에서 휙 불었어요.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그냥 꺼버리고 여기는 갑자기 출력을 올리면 그 순간 이렇게 딱 기울어져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호버링이라고 하죠.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이 드론도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뜨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이제 이런 드론은 못 뜨죠. 이거 방수 안 되니까. 근데 요새 보면은 방수용 드론 이런 것도 나와요. 어떤 드론은 보면 영상 보시면 물에 있다가 물에 이렇게 막 찰랑찰랑 떠 있어요. 그냥 픽 하고 날아올라요. 기술이 좋아졌고. 네, 많이 좋아졌고 바람 이런 걸 테스트를 하거든요. 어떤 몇몇 레벨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드론 같은 게 오히려 악천후에 더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민첩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정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해요. 인공지능.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는 데다가 민첩하게 모터를 여러 방향에 있는 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이 안 타잖아요. 헬기 일단 뭐 헬기 한 대 한 20억 정도 되고 중요한 건 또 거기 이제 파일럿이 필요하죠. 네.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자율비행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 DJI 혹시 아세요? 네, DJI에서 회사. 중국에서 한번 봤어요. 네. 네. 이런 약간 소비자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그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제가 딱 이렇게 드론을 놓고서 이게 띄워요. 그 다음에 제 이 스마트폰 이거 컨트롤러 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저를 거기다 딱 드래그해서 딱 클릭을 하면 그 드론이 저를 계속 이제 타겟으로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뛰어간다. 그럼 저는 계속 따라와요. 제가 막 그래서 보면 요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스노보드나 막 그런 거 막 네, 빨리 타고 하는 거 액티비티 할 있잖아요. 때, 맞아요. 그런 거를 찍는 게 다 드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면 못 따라가요. 네. 그렇지만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드론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고.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실제로 뜨고 하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산업적으로 전망할 때 가장 우리가 인더스트리 전망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리스크라고 하는 건 규제잖아요. 그렇죠. 처음 막 드론 시장 나올 때도 뭐 국경이 어떻고 뭐 지역도 네. 뭐 어떻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그렇죠. 인천공항 이런 데 근처에서 드론 날리면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2025년 정도를 타겟팅해서 그 UAM이라고 네. 월반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 택배도 나르고 사람도 여기서 태울 수 있고 그런 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다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의 규제로는 절대 못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실증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이항 드론 떴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결국에는 드론을 날려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규제를 이제 좀 완화시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그 UAM 산업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돼서도 이제 규제도 변화한다, 정책도 변화한다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변화할 때 기술도 사실 관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실제로 UAM이라든지 뭐 플라잉카라든지 어쨌든 이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좀 시급하게 필요한 기술? 네, 관련해서 또 네. 느티나무님께서 드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질문 주셨거든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제 생각엔 배터리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가장? 네. 이항 드론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여의도에서 뜬 게 한 20 몇 분, 25분 그 정도예요. 네. 최고 속도 100km로 날아가도 여기서 인천공항 가다가 바다 건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래 못 간다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대체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는 게 물론 연주위원님 배터리 담당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배터리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가벼워지고 네네, 더 좋아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예. 뭐죠? 이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배달한다. 얘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마다 그 드론 스테이션을 만들면 돼요. 얘는 거기까지만 가다가 내려놓고 얘는 또 충전하고 그 다음에가 그거 들고 그 다음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론을 보시면 이거 보면 이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장난감에서 아무나 만든단 말이에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얘를 자율비행하게 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그 드론 전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인 거죠. 저도 사실 그 DJI를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언제 갔어요? 네. 몇 년 전에. 예. 네. 되게 회사가 되게 유망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이제 전자 제품 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왜 그렇게 막 하기 어렵지? 어떻게 그 DJI가 그렇게 많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비행 기술을 별로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드론 조종을 잘 못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달리게 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자동화하게 한 거죠. 얘가 드론이 DJI 영상 보시면 드론이 막 바람에 막 팔랑팔랑 불고 있는데 여기 있는 달려있는 카메라는 그대로 안 움직이고 딱 피사체를 찍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이 하려면 엄청 힘든데 그거를 그렇죠. 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인공지능 기술 접목해서 다 해주니까 네.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드론 뭐 하나 사면 굉장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 회사들의 핵심은 결국엔 소프트웨어인 거죠.
아,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비슷한데요? 맞아요, 위치만 맞아요. 다르지. 네. 땅에서 가느냐, 하늘에서 가느냐의 차이지. 네네네. 네. 약간 어찌 보면 제 생각엔 자율주행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땅에서 가는 건 네. 평면이긴 하지만 이 네. 뭔가 주변의 장애물이 상황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변하잖아요. 그 차가 훅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뜨면 거기서는 그냥 바람에 따라 이 자세 잡아주는 거 이게 중요하지 뭐 장애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새 나오는 드론은 장애물도 피해줘요. 드론이 그냥 이 실내에서도 지가 이 장애물 안 부딪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산업이요. 산업적으로 볼 때 뭐 어느 정도 보세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뭔가 좀 개화될 수 있다. 그게 예. 굉장히 큰 질문이십니다. 저는 드론 택배 네. 그리고 드론 음식 배달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연간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을 보고 있어요. 택배는 진짜 가능하면 엄청 커지겠는데요. 이게 그죠.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택배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제 네. 뭔가 익스프레스 네. 뭐죠? 급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드론에게 굉장히 적합한 거고 음식 배달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목적 이런 뭐 소방이나 아니면 네. 감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런 공공 목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드론 시장이 우리 돈으로 한 50조 정도 안 되거든요. 네. 간당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엔 그게 한 앞으로 10년 안에 물론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로드맵대로 잘 이렇게 변화하고 네. UAM, 도시명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시스템적으로 인프라도 갖춰지면서 잘 컸을 때는 제 생각에 뭐 많게 잡으면 뭐 연간 10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충분히 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택배 운송을 하면은 이제 운송비가 절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80% 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이 산업을 봤을 때 보통 보면은 이거 기술이 어마어마해. 이거 무조건 돼. 이러면 그런 산업 별로 안 돼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코스트가 80% 떨어지면 이거는 어떻게든 기술을 만들어내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운송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약간 좀 안타까운 얘기는 그 운송비가 80% 싸지는 거의 가장 핵심은 인건비. 드론은 휴가도 안 가도 되고 밥도 안 먹고 주 7일 24시간 그렇죠. 계속 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로보택시 같은 거네요. 뭐 여러 개 알아서. 깔아놓으면은 네. 그냥 뭐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코스트가 뚝 떨어지게 돼 있고요. 드론 택시도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인천공항까지 간다라고 하면 택시 탔을 때 요금이 한 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네. 타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걸로 하면 제가 계산했을 때 원가가 한 6만 원대로 나와요. 원가. 그러면 제 생각에 요금을 10만 원으로 했다. 그러면 네. 근데 택시 타고 가면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네. 근데 20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드론 타면 재밌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할만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드론을 통해서 뭔가를 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멀리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가 그런 개념이 이제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도시명 항공. 근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교통 정체 피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 뭐 이렇게 길 막히면 좀 화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인생 낭비고. 네. 근데 그런 것들 없이 드론으로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집 앞에서 회사 근처까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 뭐 좀 주거비를 좀 아껴서 좀 더 외곽에서 살 수 있고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면서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은 드론 산업하고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웃룩을 좀 봤고요.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업과 기술,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해요. 안 그래도 예. 지금 알렉소 님께서 그 DJI랑 이항의 비교 분석을 좀 부탁을 하셨는데. 내일 말씀드리려고 남겨놨는데요. 네. 그래도 좀 간략하게 알렉스오님 내일 안 오실까봐. DJI는 일단 그냥 소형 소비자용 드론이에요. 이항은 좀 대형 드론이고요. 네. 뭐 그렇게 딱 봤을 때 좀 큰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DJI 같은 경우는 뭔가 자율 비행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네. 근데 이 항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그런 DJI랑 비교해 봤을 때는 자율비행 이런 거 관해서는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항은 이쪽에서 뭔가 계속 뭐 드론 택시 중국 이런 곳곳에 중국 같은 경우는 13개 정도 되는 그런 시험구를 설정해 놓고 이 항이 그 드론 택시도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기술력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내일부터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드론 얘기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열심히 저희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은 제가 로봇 영화의 대표적인 건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I will be back. 제가 오늘의 말로 골라봤습니다. 시장도 그리고 저희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기운차게 뵙겠습니다. 이광수였습니다. 권영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